순서는 우선 빈곤의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다음에 빈곤을 통해 나타나는 증상들, 그리고 이제 국제 개발 협력 중에서 동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설명은 좀 이따 드릴 거고요. 그거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논쟁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ODA 사업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 끝으로 제가 생각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선 빈곤의 정의, 제가 웬만하면 학술적인 그 내용을 지향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제가 주제이다 조금 그런 경향이 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빈곤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파버티라고 하는데 되게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요. 일단 월뱅크는 빈곤을 이제 삶의 안녕, 웰빙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박탈당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전통적으로는 그 빈곤을 이제 돈으로 계산했거든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1985년 기준으로 1불 미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빈곤을 정의했는데 최근에는 빈곤이 꼭 그렇게 돈하고만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많이 있어서 빈곤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을 같이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중.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건강이 악화됐다거나 또 집에 화장실이나 두 번째는 깨끗한 물이 없다 이런 등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빈곤의 다면적 측면을 얘기하는데 MDG와 SDG에 대해서 익숙한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이 국제사회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제 SDG라고 하는데 거기에 파버티 개념은 아직까지도 이제 하루 1.9불 미만의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모가 계속 바뀌긴 하는데요. 가장 최근의 정의는 하루 1.9불의 비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이제 개발도상국 경험하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그분들은 1.9불은 그냥 돈을 아예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계산했냐면 하루에 쓰는 돈의 양을 계산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분들이 옥수수 하나, 감자 하나를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있는 옥수수와 감자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계산해가지고 그걸 다 고려했을 때도 이분들이 하루에 지출하는 돈이 1.9불 미만의 경우는 절대적 빈곤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가치가 바뀌긴 하지만 1.9불은 1985년 미국 달러로는 0.9불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1.9불 미만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한 6억에서 7억 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텀 빌리언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인구가 80억이 넘었는데 80억 중에서 뭔가 당장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그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이 10억 명 정도 됩니다. 이 10억 명 정도는 뭔가 외부에서 도움을 끊어버리거나 이러면 당장 생존 자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10억 명 정도 되고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20억 명 정도가 되게 그래서 이제 통상 SDG나 국제개발 협력에서는 이게 바텀 빌리언이라고 하거든요. 80억 명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MDG 때는 이제 10억 명을 없었다가 2015년부터 2016년부터 SDG가 시작됐고 꾸준히 줄어들다가 이제 2019년, 20년에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죠.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강타하면서 그 효과가 빈곤층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가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그나마 이제 가까운 곳에 보건소라도 있었는데 보건소가 문을 닫아가지고 락다운 같은 못 가는 거나 아니면은 거리두기 때문에 날품팔이조차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코로나가 빈곤층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될 걸 들어보면 여러분이 예상하셨다시피 सब사하란 아프리카 이남 지역의 사람들이 약 40% 정도가 절대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의 증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년에 지구상의 80억 명 중에 한 6천만 명 정도가 매해 사람들이 사망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6천만 명 정도 되는 사망 중에 한 10% 안팎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5살이 되기 전에 아이들이 죽습니다. 520만 명 정도가 가장 최근 통계가 2019년인데 사망하고요. 그 아이들이 왜 죽냐면 주로는 폐렴과 설사. 여러분들 주변에 폐렴과 설사로 걸리는 아이들은 있지만 폐렴과 설사로 사망까지 가는 경우를 흔하게 보지 못할 거예요. 개발도상국에 있는 아이들은 100만 명 정도가 매년 폐렴과 설사로 사망합니다. 왜냐하면 설사에 걸렸을 때 간단하게 이제 보충제 같은 게 있거든요. 전해질 보충제가 있는데 그거 보건소에 가면 거의 공짜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구할 수 없거나, 그리고 왜 설사에 걸리냐면 집에 깨끗한 물이 없고 화장실이 없어서 늘 설사에 감염되는 위험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폐렴 같은 경우는 그 개발도상국 벽지의 시골 지역의 집에 가면 보통 흙바닥에다가 옆에는 염소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닭들이 돌아다니고 여기 옆에 바로 애들이 이렇게 누워있거나 자는 그런 장면을 굉장히 쉽게 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결한 환경, 그리고 땔감이나 이제 가축의 똥으로 이렇게 놀이를 하다 보니까 그 인도어 에어폴루션이라고 하는 실내 공기 오염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폐렴에 자주 걸리기도 하고,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더라도 적절한 이제 항생제라든가 처치요법을 접근하기 어려워서 사망을 많이 합니다. 이게 2000년에는 1200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에 수많은 지원과 도움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1200만 명에서 500만 명 안팎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많은 아이들이 사망하고 있고,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중에 한 60에서 70%는 큰 돈을 안 들이고 쉽게 예방이 가능한, 이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거는 아이들의 사망이고, 이건 이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여성들의 사망인데, 2017년에 가장 최근 통계인데요. 매년 30만 명 연간 사망하고 있고, 주요한 이유는 이제 낙태나 출혈, 고혈압 등의 이유로 사망합니다. 이런 질병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출혈, 고혈압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데 사망까지 잘 가진 않거든요. 근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걸렸을 때 관리 못하거나 치료법이 없어서 적절한 의료 전문가들을 만날 수 없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100%다 가난 때문은 아니지만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겪기 때문에 가난의 증상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HIV가 1년에 77만 명으로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부시대통령이 2000년대 9.11 테러 이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도 투자하는 그때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지금까지 수십 조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HIV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매년 70에서 80만 명 정도가 HIV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HIV에 가장 많이 감염되는 사람들이 여성들. 우리나라에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동성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여성들에 대해서 가장 중에 HIV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폭력, 특히 이제 많이 알려지긴 한데, 이제 트럭 운전사들이 그 트럭 길을 따라서 이제 가는 도중에 성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여성들이 또는 교육받지 못한 소녀들이 거기에 피해자를 하면서 HIV의 사망 위험에 노출됐어요. 말라리아인데요. 말라리아로 약 40만 명 정도 사망하고, 이 중에 절반 넘는 비중이 아이들입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살면서 말라리아를 사실 여러 번 걸렸었거든요. 근데 좀 아프긴 하지만 비싼 건 한 10,000원 정도 하느냐, 그 양만 72시간 안에 먹어주면 거의 아프긴 하지만 다 치료되는, 10,000명에 1명 치료 안 될까 말까 하는 거라서 거의 대부분 치료되는데, 그 10,000원짜리 양이 택도 엄두도 못 크고요. 시골에 내려가면 복제약이라고 해가지고 1,000원 정도에 팔거든요. 근데 1,000원 정도가 물론 크다면 큰 돈이지만 아이의 생명을 오락가락하는 거랑 비교하자면 결코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1,000원짜리 약을 구하지 못해서 27만 명의 아이들이 사망을 합니다. 결핵으로 매년 150만 명이 사망을 하고, 그중에 21만 명이 아동이 사망합니다.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로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여성들, 벽지에 있는 교육받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히 가난의 증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행대 질환이라고 해서 이 용어가 낯이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아마 많이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HIV, 결핵, 말라리아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HIV나 결핵은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사리 들어는 봤던 질병인데 이런 질병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열대 국가에서, 그리고 열대 국가 내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제가 속한 대학원에도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잘 몰라요. 잘 본 적도 들어본 적 없다. 우리나라에 이런 질병 없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만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거의 상위 1% 굉장히 선별되는 집단인 거예요. 근데 이런 질병들은 저소득 국가라고 해서 모두가 가난하진 않거든요. 거기서 한 1%
유럽에 아프면 유럽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통 1%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 그룹에 속하지 못한 차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이 소열대질환을 얘기할 때 비행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질병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어요. 그런 질병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는 조금 끔찍한 사진이어서 아이들은 잠시 이 슬라이드만 눈을 감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런 질병들인데요. 이게 이제 요거는 성경에 항상 나오는 에프로스 환자이고 왼쪽에는 레시마니아시스라고 하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별명으로 호그리다리라고 하는데 왼쪽에 세 개가 다 모기가 감염시키는 거고 여기 가운데 있는 피부병도 부르르 열쇠라고 하는데 모기가 감염시키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주의롭지고 장내기생충 대부분이 다 이제 약이 없거나 레프로스도 다 치료가 가능한 이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몇 명이냐 10억에서 10, 그러니까 통계가 다르긴 한데요 16억 명 정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요 질병은 그러니까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한 제가 이거 자료 만들 때 하느라고 통계가 다 달라가지고 작은 통계는 10억 명, 많은 통계는 16억 1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병의 특성은 개발도상국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 저도 이제 사업 기획하러 개발도상국 많이 돌아다니는데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고위직들이거든요. 어거지로 해서 시골에 내려가긴 하지만 시골에 내려가서도 결국 마을에 묻어들어요. 근데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제가 사업 기획하러 갔을 때 만나기 되게 어려운 사람. 다 숨어 있어서 목소리도 전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낮은 데다 보니까 이런 질병들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저주를 받았다. 얘네들이 이 질병에 걸리면 분명히 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주인 것 같아서 가난한 사람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 질병에 더 걸리기 쉬워서 이 질병에 걸렸는데 거기다 더 낙인이라고 하죠. 낙인돼서 사회생활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 기획하러 이렇게 가도 굉장히 만나기 어려워. 그래서 보이스리 스피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질병이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항상 이런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외국인들, 서양 사람들이 자산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 바로 자극잡혀 있어서 이런 걸 가장한다고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논쟁을 하는데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고혈압, 당뇨암 전통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이런 개념에서 했던 질병들은 다 전염성 질환인데 최근에는 고혈압, 당뇨암 이런 질병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발생했죠. 이게 되게 패러독스이고 아이러니가 어렸을 때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 비만과 고혈압,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 이게 항상 가설로만 제기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대규모 연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설들이 맞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들이 커서 오히려 비만이나 이런 비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계속 대를 이어서 그런 건강의 악순환, 불건강한 모습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좋은 직장을 얻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도급 국가일수록 힘을 쓰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난이 대국민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불균형은 좀 더 얘기해 지금 우리는 이제 가난의 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양실조인데 영양실조도 여러 가지 유형이거든요. 왼쪽에 바리부진은 이제 키가 작은 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독한의 아이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급성은 너무 체중이 안 나가가지고 지금 급하게 이거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웨이스팅 소모층은 급성의 영양실조라고 하고 키가 작은 바리부진은 만성 영양실조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반대로 과체중에 대한 문제도 많이 관심 두고 있는데 일단은 전 세계적인 규모는 체중이 지금 급격하게 안 나가는 이 나이대에 비해서 체중이 심각하게 안 나가는 아이들이 5천만 명 정도 있고요. 아시아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제대로 안 자라는 아이들이 1억 4천만 명 정도가 있고 절대값 기준으로는 남아시아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인도나 방글라데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시아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만 더 해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깨끗한 물, 그다음에 깨끗한 화장실 보시면 대략 4억 3,500만 명 정도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의 80억 명 중에 인구 중에
그리고 노상대변이 6억 7천만 명인데 뭐냐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대변 소변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한 2, 3년 전만을 하더라도 거의 10억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월드뱅크랑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한 6억에서 9천 명 정도 되고, 자기 집에 화장실이 없는 사람들, 자기 집이라고 하면 꼭 그 실내가 아니라 하다못해 마당에조차도 화장실이 없는 사람들이 약 6억에서 7억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억에서 7억 명 중에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노상대변을 하거나 아니면 오래 걸어서 공중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옆집에 화장실이 있는 옆집에 부탁해가지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씻기 시설, 우리 코로나 팬데믹 걸치면서 손씻기의 중요성이 바뀌었는데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가구의 한 30% 정도가 집에 손 씻을 만한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화장실과 물 이런 게 없는 게 그 자체로도 굉장히 어려운 가난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계속 나오는 보고서에 의하면 물이 없으니까 세네갈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이상 걸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3시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성폭력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UNDP라는 유엔 기구가 있는데 조사를 해봤어요. 아프리카 15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집에 물이 없어서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 여성들이 한 40% 정도가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공급해주는 게 깨끗한 건강을 유지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 특히 여성들이 안전한 존엄함을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녀본 거의 대부분의 나라 물 끄는 역할은 여자의 역할이더라고요. 남자는 나무에서 이렇게 몰고 있고 땔감을 가져가는 역할, 물을 끄는 역할 항상 보통 여자예요. 그래서 왜 여자만 해야 되냐 물어보면 항상 돌아오는 남자는 밭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여성분도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자, 특히 학교에 가야 될 아이들이 물 들어가야 되니까 학교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의 문제이고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학생들의 어떤 삶의 질, 그런 문제들이 또 쉽게 얘기해서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그 여성들의 어떤 노동력이라든가 창의력 이런 걸 잘 활용하면 그 사회가 개발이 되는 데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인구의 절반이 그렇게 이제 소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의 측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대기 오염, 특히 이제 실내 공기 오염으로 지구상에 8명 중 1명의 사망하는 원인이 사실 대기 오염인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나가보자면,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 건강하지 못한 게 평생을 거쳐서 영양을 준다는 가설이 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란스펫이라고 의학 저널 중에 가장 유명한 저널 중에 하나인데 거기 계속 퍼블리시 되는 게 그런 가설들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2살 때 키가 많이 작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추적되더니 그 키가 정상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공부한 전체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건강 상태가 다른 경제적인 수준은 다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지 어렸을 때 그 키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그 사실 하나로 평생에 걸쳐서 애들이 학업 기간을 제대로 못 마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가정 환경과 영양 실조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후변화, 우리가 어디 가서 요새 기후변화 얘기 안 하면 거의 대화가 안 정도잖아요.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누가 맞고 있냐면 개발도상국 저소득국가의 농민들, 특히 벽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이제 왼쪽의 그래프는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패턴인데요. 그게 밀을 수확하거나 보리를 수확하거나 이러면 1년에 석 달 정도 온도가 딱 유지해야 되고 습도라든가 토양이 비가 심하게 내리지만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맞춰지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결과가 나타나는 게 이제 보시면 로인컴 컨트리가 맨 왼쪽이거든요.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의 사람들이 주로 의존하는 건 대부분이 농업이에요. 근데 홍콩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워낙 다른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휴가나 있어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에어컨 쓰면 되고, 마트에 가서 늘 항상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넘쳐나잖아. 근데 가난한 나라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죠. 저 국가 전체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오늘 먹어야 될 소득 자체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댕기, 말라리아, 콜레라 이런 열대병 질환들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제 그 전염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지수인데 예전에는 한 명이 뭐 두세 명 전파시키고 끝나는데 최근에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병을 전파시키는 매개체들이 살기가 너무 좋아집니다. 너무 습하고 막 이렇게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은 불편하지만 이 전파를 시키기에는 더 좋은 환경으로 되고 있어서 이 열대병으로 안 그래도 고통받고 있는데 점점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난한 열대 국가의 사람들이 더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거에 대한 상당한 논쟁들이 있는데요. 어떤 논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ODA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 한 3, 4주 전에 오신 그 선교사님도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ODA 공적 개발 원조의 정의는 선진국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유하는 징역, 그랜트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줄 테니 100만 불 줄 테니까 뭐 10년 후에 갚아 이게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양화성 차관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유산 원조예요. 갚긴 갚는데 우리가 그냥 그 대부업체에서 은행에서 해주는 것보다 훨씬 저리로 해주거나 조건을 낮춰주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그냥 증여해주는 그런 정도를 그런 유형을 양화성 차관, 유산 원조라고 합니다. 이 유산 원조와 무상 원조를 다 통틀어서 ODA라고 하고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합니다. 2023년 올해 기준으로는 약 4.7조 안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투자하기로 지금 그 선언을 해서 6조에서 8조 정도 가는 총액이 늘어나서 약 현재 기준으로 거의 50%가 갑자기 지금 된 것으로 좀 확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2024년 기준으로는 6.8조 정도 늘어납니다. 보시면 그 OECD 다크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 클럽이에요. OECD가 선진국 클럽이잖아요. 좀 먹고 살만한 고소국가의 클럽인데 우리나라가 OECD 다크가 이제 개발원주위원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의 멤버로 들었는데 아직 국제사회가 약속한 거는 자 뭐예요? 이게 GNI 국가 전체 GNI의 0.7%는 이렇게 쓰자 ODA 쓰자는 약속을 했는데 북유럽에 있는 뭐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은 이미 넘어섰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GNI 기준 대비해서는 거의 꼴찌예요. 사실은 아주 낮지만 그러나 총액 대비 우리나라보다 이제 국가 전체 그 세수가 작은 나라가 많다 보니까 총액 대비로는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있고 지금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대로 내년에 그렇게 되면 거의 상위 한 7, 8로 이제 올라서는 기현상을 보일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91년 안팎으로까지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더 이상 안 받겠다, 우리가 자립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는 무려 선진국 클럽에 가입해서 공연해주는 공연국 클럽에까지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순하게 공연국 클럽에 가입한 것만이 아니라 세계 7, 8위를 좀 넘볼 정도로 국제 공연기관에서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ODA에 투입한 예산이 한 300조 정도 되거든요. 300조가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은 크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그렇게나 쏟아부었는데 왜 아프리카는 안 바뀌냐 항상 이런 질문을 하는데 초기에는 클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큰 개념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아프리카에 최근에 보내준 그 원조 금액을 두 당 머릿수로 계산해봤더니 1인당 아프리카 전체 평균 4.4입니다. 커피 한 잔 값이 가고 있다는 거죠, 평균. 근데 이 돈으로 이 사람들은 백신을 맞아야 되고 항생제도 맞아야 되고 영양제도 받아야 되고 보건소 가서 이제 산전산후 클리닉도 받아야 되고 그 수많은 거를 이 사업으로 관할 수 있느냐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저소득국으로 활동해도 조금 증가하긴 하지만 여전히 5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을 받은 나라가 시에라리온인데 시에라리온조차도 10불 미만을 받았습니다. 1인당 1년에 한 사람에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돈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이런 그 국제사회 원조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선은 이 오늘의 주제가 리모테치를 위한 저의 사명, 우리의 사명인데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각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선은 크리스찬의 시각이 아닌 세상적인 시각에서 가장 많은 호소력을 얻고 있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아멜타야센의 주장입니다. 이제 빈곤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자유와 역량을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되었습니다. 이 사람 항상 드는 사례, 유명해진 사례가 이제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데 그거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그만둘 수 있는 자유와 역량이 있다. 먹을 게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나라의 그 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비슷하게 금식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선택의 여전히 역량의 자유가 없다. 역량도 없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빈곤을 퇴치하는 것은 자유를 확대시키고 역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성경의 해석, 성경과 연결시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땅에 묻어놓잖아요. 왜 이거를 제대로 쓰지 않고 묻어놨냐 해서 혼내시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적용해보면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땅에 본인이 일하기 싫어서 묻어놓는 게 아니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 한 달란트를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유를 다 박탈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그러니까 그냥 기아로 예를 들면 기아는 내가 지금 오늘 당장 먹을 거 누가 주지 않으면 죽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기여한다? 누군가 이 비전에 대해서 전파하고 전도하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그 달란트는 썩고 마는 거예요. 그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로 그 아이는 죽음에 맞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달란트를 못 쓴 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못 쓰게끔 만드는 이제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가지고 우리의 어떤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다시 오신다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을 욕한 게 아니라 한 달란트를 쓰지 못하게 만든 주변의 사람들을 꾸짖지 않을까. 저는 다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에서 왜 우리가 가난한 문제를 도와줘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길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다른 시각들도 많이 있어요.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에 왜 HIV에 그렇게 수십조를 투자했냐. 물론 그것조차도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이 있지만 일부 어떤 시각이 있냐면 테러분자들이 왜 생겨나냐 지금 그 심한 가난이 됐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테러다. 어차피 내가 이렇게 죽으면 다 때려 부시고 죽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빈곤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빈곤을 해결하는 게 결국 우리의 안전,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저의 구체적인 전공은 전염성 질환인데 전염성 질환을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순전히 가난한 나라의 사람을 돕기 위함이냐 우리가 막 수단에 막 마스크 보내고 소독약 보내고 막 하는데 그게 그런 인도주의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감염자가 우리나라에 나가시고 더 이상한 질병, 마법 바이러스,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으니 그 질병이 확산되지 않게 거기 시스템을 깔아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 퇴치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정립된 개념을 요거로 보통 소개를 하고요. 하지만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왜 빈곤 퇴치랑 나랑 연상관이 했을 때 우리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측면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만 설명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세속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분들이긴 한데요. 맨 왼쪽에 딩피삭사라고 하는 MDG 2000년에 MDG라는 그런 캠페인을 출범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담비사 모요나 이런 경제학자들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 국제개발 원조나 원조가 아무리 이런 반복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빈곤 퇴치 못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비판적인 학자들조차도 이걸 할 필요 없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거지 돈 뭐하러 거기다 돈 쓰냐 이런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이제 인도계 미국인과 프랑스계 미국인은 2018년쯤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 탔는데 개발 협력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많은 논쟁들을 좀 잘 타협 중간 지점을 잘 찾아가지고 원조를 하자마자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고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론을 잘 만들어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했습니다. 일단은 제프리 삭스 고전적으로 개발 원조를 계속 주장해온 이 사람은 왜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업 개발, 기초 도관 개발, 교육 개발 이런 지금 MDG, SDG에서 쭉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 그림을 블루프린트를 그린 사람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부당 70%는 줘야 된다. 지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MDG 시점에 부당 70%를 강조했고 지금은 계속 퍼블릭 그 저널에 이 70%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요 얘기를 이제 사회에서는 빅푸시 이론이라고 해요. 그냥 지금 가난한 나라가 여전히 가난한 이유는 돈을 적게 줘서다. 돈을 더 많이 주면 효과를 확 나타날 만큼 왕창 주면 효과가 가난을 탈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고 요 세 학자들은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원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람들을 더 의존하게 만들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부패한 문제, 그다음에 그 나라의 가버넌스 엉망이고 리더십 엉망이고 정부의 체계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퍼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계속해서 원조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 그 다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조금 비슷하게 교집합으로 주장하는 건 민간 투자예요. 민간 투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세수를 확보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는 게 가난한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강의에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런 내용을 가져왔냐면 우리가 사실 왜 세상을 바꿔야 되나, 구체적으로 세상에 뭘 바꿀 것인지 논의할 때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사실 열띠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를 바꾸려고 했을 때 우리가 아예 백지 상태에 도와지면서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사실 이 마이너 체인지 더 월드를 레토릭으로 우리 한국에 진짜 이런 멋있는 모토 있어라면 레토릭으로만 가져갈 게 아니라면 그 단계를 가야 돼. 이제 진입할 때가 되어 있지 않나 싶고 항상 예를 들면 또 다른 거 하나 되거든요. 가나에서 이제 마콜라 시장 유명인 제 주변 사람들 많이 있긴 했는데 마콜라 시장에 막 유럽의 명품 브랜드 막 500원, 1000원에 살 수 있어요. 그 시장에 가면 아주 유명 브랜드.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제가 기증한 그 옷들 있잖아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기증한 옷들이 그 옷들, 양질의 옷들이 흘러 어디로 가는 그런 나라로 시장을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의 아주 값싸게 그 양질의 옷을 사용하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가나의 아크라 시내에만 1000개 정도 되는 의류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 의류 공장에서 만드는 옷은 비싸요. 그리고 그런 명품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그 자체 브랜드를 입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좋은 의도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기증한 옷들이 흘러 거기까지 와서 사람들이 마콜라 시장 가서 뭐 500원, 1000원이면은 나 뭐 엄청 유명한 옷 살 수 있는데 영화를 여기서 해서 점점 로컬 옷을 안 입기 시작해서 970개가 옷을 달았어요. 이 통계는 이제 신문의 칼럼에 어떤 비판적인 현지 교수가 쓴 거여서 저도 명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30개만 나온 거죠. 그리고 그 공장에 고용된 사람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됐었대요. 근데 다 망해서 거의 산업 자체, 의류 산업 자체가 망한 거죠. 가나가 그나마 좀 자랑할 수 있는 의류 산업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어떤 건지는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알지 않으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커다란 담론에서만 오면 안 된다는 거.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서 시행착오가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고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한 선택까지 들어가야만이 우리의 의도가 끝까지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빨리 지나서 몇 개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원조가 실패하냐? 이 세 가지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데올로기와 무지와 타성. 무지는 우리가 로컬의 컨텍스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콜라 우리가 주는 옷이 그렇게 흘러들어가서 그 지역의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나는 지금 선한 의도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선한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무지, 타성도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가지고 그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늘 해오던 대로 원조를 하다 보니까 타성의 전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데올로기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하도 혈물 지원 이런 게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는 인파워먼트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막 훈련 넣고 그 역량 강화 넣고 되게 많이 넣는데 근데 그런 결과들이 엉뚱한 결과를 많이 낳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HIV 사업 제가 다녀본 나라 웬만한 나라 한 나라마다 HIV 사업권으로 받는 돈이 보통 몇 천억에서 몇 조를 넘어서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냐? 하도 요새는 현물
지원관이면 유전성을 심화시키니까 영양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영양화를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라에 되게 좋은 호텔, 5성급 호텔에서 워크숍을 계속 열고 거기에 이제 고위직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회의 때 참석해서 집에 갈 때는 500불, 1000불 이렇게 받아가 그런 돈으로 엄청나게 쓰여요. 그게 뭐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지만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로컬의 주민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뭐라도 주기라고 했는데 하도 언젠가부터 그렇게 주면 의존성을 심화시킨다고 해서 안 주고 영양화만 하고 막 공부해서 하는데 그건 자기랑 관계없는 일이 벌어지고 사실 그렇게 엄청난 돈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원조를 책상에 앉아서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지금까지도 많은 나라들이 아직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 세 가지를 객관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모아서 이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은 계기 중에 하나는 어떤 사업이 효과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은지를 예전에는 그 우리가 랩 실험실이라고 하면 뭐 화학 실험 이런 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원조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니제르라는 말이 이런 나라에서 사회 실험을 한 거예요. 80년대부터 구충제를 줬더니 여자 여학생들이 학교에 더 가게 되나? 여자아이들 학교에 더 가게 되나? 아니면 물을 지원해줬더니 진짜로 여학생들이 성폭력이 낮아질까? 이런 거를 실험을 한 거예요. 계속 수천 건의 실험을 해서 그걸 발표하고 만들면서 효과가 없으면 다시 사업을 보완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인류 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해서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주로 이론적인 내용이었고 그러면 ODA 사업은 뭐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참여했던 상황만 좀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몇 시까지죠? 12시 35분까지. 아,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곧 내전이 발생해서 곧 종료될 거긴 하지만 제가 한동대 교수의 자리에서 있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까 이상한 사진 보지 말라고 했던 슬라이드 있죠. 거기 중에서 가장 감염자가 많은 질병이 듀얼증이에요. 한 2억 명 정도 감염되어 있다고 보고 이 질병은 프라치칸텔이라는 약만 주면 치료가 돼요. 1년에 한 번 이 약만 먹으면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약은 이 2억 2천만 명 감염자 중에 상당 부분은 아이들이거든요. 학령기 약동이라고 해서 18세 미만 아이들이 주로 감염자인데 머크사라고 하는 제약회사 네덜란드 독일 그 회사가 이 프라치칸텔을 공짜로 주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오래전에. 그리고 실제 필요한 만큼보다 이상의 약을 생성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감염자 중에 절반도 못 받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령기 아동들의 50%도 이 약을 못 받아서 어떻게 해서 50% 달성하시냐 해서 지금 50%를 좀 넘어선 나라가 많고 가장 최근에 목표는 75%, 100%도 안 되고 15%. 근데 왜 공짜 약인데도 돈 100원도 안 받고 공짜약으로 주는데도 못 받아요. 절반 이상. 이런 걸 했습니다. 왜 못 받냐면 이 머크사는 약만 줘요. 약을 네덜란드에 있는 창구에 보관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각 나라별로 운송하는 역할은 WHO, 유엔기구가 하거든요. 근데 WHO도 운송을 해서 그 나라에 주는 것까지 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 보건부가 진짜 시골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은 정말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차도 있어야 되고 유류비도 있어야 되고 이걸 약을 나눠주는 인력도 있어요. 그런 돈이 없다 보니까 공짜 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발협력 분야의 빈번대치라는 게 제가 아까 노벨상 학자들 얘기했지만 사실 노벨상 학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지를 다수의 관계자들이 고민을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이 로컬의 컨텍스트를 잘 알면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 않고라도 이 아이들에게 약을 인파할 수 있는 돈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백신 캠페인 같은 경우는 유니세프가 많이 해요. 백신 캠페인 하거나 아웃리치 유니세프가 할 때 그 루트를 타가지고 이 약을 주는 걸 활용한다니까. 그래서 개발협력에서 최근에 가장 큰 그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는 이노베이션이거든요. 산업계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이 이노베이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한도에 리소스 한도 내에서 어떻게 좀 더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잘 사업버스랑을 느낄 수 있나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수단 주요투 사업을 좀 더 얘기하자면 그 수단은 여기 위치에 있고요. 북아프리카에 있긴 하지만 본인들은 본인의 소속을 아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석사나 아프리카 아랍을 WHO 국가 부르상으로 중동 아랍으로 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일부의 모습인데요. 거의 90%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무슬림으로서 어떻게 이제 이 사역을 하는 게 어떻게 선교에 연결되냐 이런 부분들을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가 다 사라져요, 가끔씩. 왜 사라지냐면 어디 가냐 항상 찾아보면 얘네들 가서 기도하고 이것도 이제 그날도 실험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한참 찾아내는데 나오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까 질병에 걸리면 이런 복수가 차오르는 질환이거나 또 소변에 혈류가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보려면 학교에 가서 대변 소변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왜 이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대변 소변을 받는 모습이고 전 수단이 지금 한 4천만 명이 최근에 4천만 명 인구가 넘어섰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인데 거기 다 수단 전역에서 한 1,770개 정도의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한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5개 학교 정도가 부모님들이 반대했어요. 자기 딸의 눈에 왜 왔냐, 대소변을 보여주기 싫다. 우리 딸의 대소변을 왜 니네한테 줘야 되냐고 반대해가지고 5개 못했고, 근데 뭐 압도적인 다수는 다 협조했고요. 또 일부 마을에서는 개발인력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겪는 거라서 이제는 새로운 것이 없긴 한데 만약에 새로 이제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여기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이해를 많이 받거든요. 저희가 약을 나눌 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일부 지역에서 니네 이 약 우리한테 왜 주는지 알 것 같다. 이 약 먹이면은 우리 딸 애기를 못 낳아서 출산 못하게 해가지고 미국 정부랑 니네가 우리 무슬림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다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발인력 사업할 때 조금 그런 오해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 가서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내소활동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아온 내소활동을 이제 검사하고 검사에 들어가면 저희가 연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병을 전파시키는 애들이 달팽이거든요. 그래서 그 달팽이가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왜 이 질병이 걸리냐면 달팽이의 충이 감염되고 아이들이 집에 물이 없다 보니까 물들어 저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집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저기에 가서 일을 봐요. 저기 잘 안 나왔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 똥이 막 빠득해요. 그리고 왜 집 근처에서 있는 거지 왜 여기 가서 보냐고 하는 분들이 저기다 놓으면 이제 개울이라서 사라져. 그래서 되게 깨끗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똥의 그 충이 남아있어서 통해서 대소변에서 나와서 달팽이가 서식되고 그게 구성장식을 해서 번식하고 다시 사람이 저기에 물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빨래하러 가거나 갔을 때 다시 그 살균기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걸려서 달팽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원래는 일본이나 이집트에도 이런 질병이 많아서 거기는 워낙 돈이 좀 있어서 다 사. 농약을 쳐가지고 살균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저기에 다 만개수로를 시멘트 제장도 해버려서 성공 사례 중에 하나로 그거로 나오는데 수단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노베이션에 임한 걸 생각했던 게 달팽이가 물 유속이 빠른 데는 못 살아요. 그리고 물이 조금 깨끗한 데는 못 살아서 저기 주민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장화식도 들어가서 구덩이를 좀 더 팔아버리면 유속이 좀 빨라져가지고 속도가 낮아져서 달팽이 개체수가 줄어들 것이 아니라고 열심히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주민들과 논의하는 도중에 지금 내전에 4월에 내전이 발생해서 사업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로컬 밴드를 다 무슬림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상 예전에 가나라는 나라에서 제가 TN 있었는데 거기는 절대 가서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무슬림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사실 많이 오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슬림이 성신람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이랬던 나라 중에 가장 괜찮았던 분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막 전도를 하거나 이러지 못하지만 워낙 이분들이랑 친해져서 이야기하다가 성경 얘기도 많이 하고 이분들도 코란 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한물 없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왜 무슬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전도를 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라고 저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전도의 여러 가지 단계에 있어서 전도지를 줘서 개정시키는 단계가 의미가 나오겠지만 그 전에 기독교에 대한 이분들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도 거기까지 가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민주공화국 케냐에서 지금 이미 완료했거나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노베이션의 연속인데요. 화장실 지금 현재 가구별 화장실 연는 가구가 조금 많게 잡아가지고 20억 명이라고 보거든요. 그 20억 명에게 예전에는 화장실을 나눠주거나 지어줬어요. 근데 그렇게 나눠주거나 지어준 사업 중에 성공한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화장실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화장실을 집계하는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그 일환으로 이 화장실을 저희가 지어주는 게 아니고 화장실을 질 수 있도록 물품조차도 안 줬어요. 그냥 화장실이 왜 필요한지만 계속 집단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해서 스스로 알아서 뭐 시장에 가서 물품을 사든 아니면 산에 가서 나무를 떼든 알아서 짓도록 해서 되게 많은 주민들이 잘 따라와서 이런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화장실을 지어준 이유는 아까 얘기한 그 여성의 그 결혼과도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돼 있어서 아까 50만 명 안팎의 어린 아이들이 설사로 사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 화장실이 설사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추적 관찰을 하려고 저희가 달력을 만들어서 설사에 대한 정의를 잘 설명해주고 그날 WHO 정의상 설사가 하루 3번 이상 물똥을 싸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똥을 싸는지 안 싸는지 체크해서 진짜 설사 개선에 설사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에티오피아에서는 설사 예방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그런 게 좀 밝혀졌고요. 대신에 케냐와 민주공화국에서는 전혀 설사 예방에 도움이 안 된 것 같았어요. 아이러니가 이제 요 케냐 같은 경우는 퍼블리시가 됐어요. 아니 이티오피아 효과가 있고. 근데 이제 케냐 같은 경우는 유니세프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유엔기구잖아요. 유엔기구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항상 사업 제안했을 때는 화장실을 가면 건강에 개선되고 영양실도 개선되고 설사 개선되고 그냥 거의 복붙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이게 딱 반대 결과가 나와서 되게 주저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되는 성공이든 다 공유를 해야 되는데 한국정부가 지원한 사업이어서 이걸 알게 됐을 때 한국정부가 계속 유니세프에 지원할 수 있을지라는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민주공고 마찬가지로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에서 했던 사업은 우리가 그 개발도상국의 지역 주민들의 건강 개선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약간 통념이 있는데 내가 의사가 되어서 슈가이처처럼 가가지고 의료봉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고요. 그리고 심지어 현지의 의사들을 많이 양성해도 의사분들 아까 얘기한 뭐 인티 소열대 질환, 뭐 설사로 사망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도시가 아니라 주로는 시골 차로도 가기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인력이 양성을 맡아서 의사 강사를 배출하는 그 사람들이 가면 안 가요. 대부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마을 시민들 중에 한두 명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정도 나온 사람, 그래도 좀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임명해서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말라리아 걸리면 오장치면 되고 말라리아 걸리면 보건소 가가지고 1,000원짜리 그거 먹으면 다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임명해서 축제를 벌이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제부터 이 주민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담당합니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모잠비크 같은 경우는 10대 청소년의 40에서 45%가 임신을 해요. 그리고 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임신을 하는 그 가해자들이 성인 남성들입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주로 교사. 그래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성폭행을 너무 쉽게 저지르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 워낙 거기도 보수적인 문화라서 10대 아이들이 피임기구를 사러 보건소에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피해를 당했거나 당하게 된 상태에서 빨리 어쨌든 피임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피임 시설을 이용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든 임신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활동들을 모잠비크 북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영양실조 사업 예방 사업인데 저렇게 영양실조에 있는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사업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런 곡물 같은 혼합 곡물들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가족 모두가 일단 가족이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아이만 치료했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그러니까 당장 근본적인 해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일단은 줘서 이 아이와 그 아이의 가족들을 조금 생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그 지역이 왜 이렇게 경제적과 심해졌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그 문제까지 같이 해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왼쪽 두 개가 급성 영양실조가 있는 아이들 부종이라고 해서 저렇게 발이나 손이나 볼이 배가 복수 차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그 사업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가나에서 했던 사업인데 학교 24개를 짓고 거기에 있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도 너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학교들이 그래도 이건 좀 괜찮은 학교긴 한데 학교의 환경도 문제가 있고요. 선생님들이 이런 시골에 가면 누가 선생님이냐면 중학교 정도 나온 사람들이 그야말로 겨우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영양 강화를 시켜주기도 하고 선생님들 월급을 잘 못 줘요. 그래서 월급을 못 주다 보니까 교육대학 나온 사람들이 시골에 안 있어요. 다 수도권에 있는 사립학교에 가서 월급이라도 제대로 나오는 학교에서 일하는 거고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 학생들 인터뷰면 학교의 수업의 퀄리티가 얼마나 낮냐면 일단 학교에 선생님의 결근율을 체크하는데 10에서 20%가 학교 안 하는 학생들이에요. 결석이 아니라 결근율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해보면 학생들이 제가 직접 들었던 이유가 선생님들이 술을 마시고 학교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하고 선생님도 다 농민이다 보니까 자기가 수확한 고구마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고구마 강매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엉터리 수업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희가 제가 이제 완성했던 사업들의 모습이 이런 학교 모습이고 이런 학교를 24개를 짓고요. 이거 중학생 어느 중학교를 가가지고 4,850원 남기고 그러면 4분의 12가 1분의 10 마이너스 이걸 문제를 내봤거든요. 이거는 그 아이들이 보고 있는 수학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단 한 번도 맞힌 애가 없었거든요.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영어 교과서 해가지고 이미 수업이 끝난 내용을 선생님이 읽겠는데 받아쓰는데 만점커녕 태반이 몇 개 받아쓰기 못하고 그리고 그 교과서에 이제 매 챕터 끝날 때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그대로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반 이상이 거의 아예 못 맞추거나 하나 정도 맞추고 그러니까 얼마나 퀄리티 없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MZ 때는 학교 하도 못 보내니까 학교 보내야 된다는 그것만 하나이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학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학교 보내면 뭐예요? 엉터리 수업이 이루어지고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고구마 팔고 앉아있고 10에서 20%는 학교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학교의 수업의 품질을 제고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업이고 마지막 그 사명은 이거는 그냥 저희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 크리스천들이 국제적 협력에 더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했고 사실은 대부분이 크리스천이긴 합니다.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교환에서 만나는 사람들 상당부분이 다 기독교인이라서 사실 그 기대는 이미 충족됐다고 보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도하실 때 어떤 강의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다 알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신 사역지거든요.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문제가 있는 곳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현장의 사역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빈곤 퇴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는 환자들이 총 41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41명 다 병에 걸려있고 사람들에게서 차별당하고 그런 낙인이 되어서 숨어있는 아까 흉측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잖아요. 그래서 빈곤퇴치나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개발협력의 어떤 연장선에서 생각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끝으로 달란트 아까 말씀드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열심히 쓰고 싶어도 내가 쓰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을 누군가 도와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포텐셜을 완전히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맞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짧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사실 국제 빈곤 퇴치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에도 너무 참 멀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 것도 같은데 아마 각자에게 아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결단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서는 우선 빈곤의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다음에 빈곤을 통해 나타나는 증상들, 그리고 이제 국제 개발 협력 중에서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설명을 좀 이따 드릴 거고요. 그거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논쟁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ODA 사업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 끝으로 제가 생각하는 사명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선 빈곤의 정의, 제가 웬만하면 학술적인 그 내용을 지향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제가 주제이다 조금 그런 경향이 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빈곤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파버티라고 하는데 되게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요. 일단 월뱅크는 빈곤을 이제 삶의 안녕, 웰빙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박탈당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전통적으로는 그 빈곤을 이제 돈으로 계산했거든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1985년 기준으로 1불 미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빈곤을 정의했는데 최근에는 빈곤이 꼭 그렇게 돈하고만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많이 있어서 빈곤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을 같이 고려해서 이야기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건강이 악화됐다거나 또 집에 화장실이나 두 번째는 깨끗한 물이 없다거나 이런 등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빈곤의 다면적 측면을 얘기하는데 MDG와 SDG에 대해서 익숙한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이 국제사회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제 SDG라고 하는데 거기에 파버티 개념은 아직까지도 이제 하루 1.9불 미만의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모가 계속 바뀌긴 하는데요. 가장 최근의 정의는 하루 1.9불의 미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제 개발도상국 경험하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그분들은 1.9불은 그냥 돈을 아예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나타내냐면 하루에 쓰는 돈의 양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분들이 옥수수 하나, 감자 하나를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있는 그 옥수수와 감자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계산해가지고 그걸 다 고려했을 때도 이분들이 하루에 지출하는 돈이 1.9불 미만의 경우에는 절대적 빈곤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가치가 바뀌긴 하지만 1.9불은 1985년 미국 달러로는 0.9불 정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1.9불 미만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한 6억에서 7억 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텀 빌리언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인구가 80억이 넘었는데 80억 중에서 뭔가 당장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그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이 10억 명 정도 되는 이 10억 명 정도는 뭔가 외부에서 도움을 끊어버리거나 이러면 당장 생존 자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10억 명 정도 되고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20억 명 정도가 되게 그래서 이제 통상 SDG나 국제개발 협력에서는 이를 바텀 빌리언이라고 하거든요. 80억 명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MDG 때는 이제 10억 명을 없었다가 2015년부터 2016년부터 SDG가 시작됐고 꾸준히 줄어다가 이제 2019년, 20년에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죠. 예상하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 강타하면서 그 효과가 빈곤층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그나마 이제 가까운 곳에 보건소라도 있었는데 보건소가 문을 닫아가지고 락다운으로 못 가는 거나 아니면은 거리두기 때문에 날품팔이 도착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코로나가 빈곤층에 미친 역할을 굉장히 큽니다. 데리고 들고 보면 여러분이 예상하셨다시피 석사하는 아프리카 이남 지역의 사람들이 약 40% 정도가 절대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의 증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년에 지구상의 80억 명 중에
한 6천만 명 정도가 매해 사람들이 사망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6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한 10% 안팎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5살이 되기 전에 아이들이 죽습니다. 520만 명 정도가 가장 최근 통계가 2019년인데 사망하고요. 그 아이들이 왜 죽냐면 주로는 폐렴과 설사. 여러분들 주변에 폐렴과 설사로 이렇게 걸리는 아이들이 있지만 폐렴과 설사로 사망까지 가는 경우를 흔하게 보지 못할 거예요. 근데 개발도상국에 있는 아이들은 100만 명 정도가 매년 폐렴과 설사로 사망합니다. 왜냐하면 설사에 걸렸을 때 간단하게 이제 보충제 같은 게 있거든요. 전해질 보충제가 있는데 그거 보건소에 가면 거의 공짜에 다루는데 그거를 구할 수 없거나 그리고 왜 설사에 걸리냐면 집에 깨끗한 물이 없고 화장실이 없어서 늘 설사에 감염되는 위험에 노출돼요. 그리고 폐렴 같은 경우는 그 개발도상국 벽지의 시골 지역의 집에 가면 보통 흙바닥에다가 옆에는 염소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닭들이 돌아다니고 여기 옆에 바로 애들이 이렇게 누워있거나 자는 그런 장면을 굉장히 쉽게 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결한 환경 그리고 땔감이나 이제 가축의 똥으로 이렇게 몰이를 하다 보니까 그 인도어 에어폴루션이라고 하는 실내 공기 오염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폐렴에 자주 걸리기도 하고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더라도 적절한 이제 항생제라든가 필요한 처치요법을 접근하기 어려워서 사망을 많이 합니다. 이게 2000년에는 1200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에 수많은 지원과 도움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1200만 명에서 500만 명 안팎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많은 아이들이 사망하고 있고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중에 한 60에서 70%는 큰 돈을 안 들이고 쉽게 예방이 가능한 이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거는 아이들의 사망이고 이건 이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여성들의 사망인데 2017년에 가장 최근 통계인데요. 매년 30만 명 연간 사망하고 있고 주요한 이유는 이제 낙태나 출혈, 고혈압 등의 이유로 사망합니다. 이런 질병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출혈, 고혈압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데 사망까지 잘 가진 않거든요. 근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걸렸을 때 관리를 못하거나 치료법이 없어서 적절한 의료 전문가들을 만날 수 없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100%다 가난 때문은 아니지만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겪기 때문에 가난의 증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HIV가 1년에 77만 명으로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부시 대통령이 2000년대 9.11 테러 이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도 투자하는 그때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지금까지 수십 조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HIV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매년 70에서 80만 명 정도가 HIV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HIV에 가장 많이 감염되는 사람들이 여성들. 우리나라의 팩트는 다른데 우리나라는 동성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여성들에 대해서 가장 높은 중에 HIV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폭력, 특히 이제 많이 알려지긴 한데 이제 트럭 운전사들이 그 트럭 길을 따라서 이제 가는 도중에 성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여성들이 또는 교육받지 못한 소녀들이 거기에 피해자로 하면서 HIV의 사망 위험에 노출됐어요. 말라리아인데요. 말라리아로 약 40만 명 정도 사망하고 이 중에 절반 넘는 비중이 아이들입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살면서 말라리아를 사실 여러 번 걸렸었거든요. 근데 좀 아프긴 하지만 비싼 건 한 10,000원 정도 하느냐 그 약만 72시간 안에 먹어주면 거의 아프긴 하지만 다 치료되는 10,000명에 1명 치료 안 될까 말까 하는 거라서 거의 대부분 치료되는데 그 10,000원짜리 약이 택도 엄두도 못 크고요. 시골에 내려가면 복제약이라고 해가지고 1,000원 정도에 팔거든요. 근데 1,000원 정도가 물론 크다면 큰 돈이지만 아이의 생명을 오락가락하는 거랑 비교하자면 결국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1,000원짜리 약을 구하지 못해서 27만 명의 아이들이 사망을 합니다. 결핵으로 매년 150만 명이 사망을 하고 그중에 21만 명이 아동이 사망합니다.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로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여성들, 벽지에 있는 교육받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히 가난의 증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행대 질환이라고 해서 이 용어가 낯이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아마 다 많이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HIV, 결핵, 말라리아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HIV나 결핵은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래전에 들어는 봤던 질병인데 이런 질병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열대 국가에서 그리고 열대 국가 내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제가 속한 대학원에도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잘 몰라요. 잘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 없다. 우리나라에 이런 질병 없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만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거의 상위 2% 굉장히 선별되는 집단인 거예요. 근데 이런 질병들은 저소득 국가라고 해서 모두가 가난하진 않거든요. 거기서 한 1%에서 굉장히 잘 사는 유럽에 아프면 유럽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들 보통 한 1%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 그룹에 속하지 못한 차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이 소열대 질환을 얘기할 때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질병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어요. 그런 질병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는 조금 끔찍한 사진이어서 아이들은 잠시 이 슬라이드만 눈을 감아주시면 네, 이런 질병인데요. 이게 이제 요거는 성경에 항상 나오는 네프로스 환자이고 왼쪽에는 레시마니아시스라고 하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별명은 호기다리라고 하는데 왼쪽에 세 개가 다 모기가 감염시키는 거고 여기 가운데 있는 피부병도 부르르 열쇠라고 하는데 모기가 감염시키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주의롭지고 장내기생충 대부분이 다 이제 약이 없거나 레프로스도 다 치료가 가능한 이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몇 명이냐 10억에서 10, 그러니까 통계가 다르긴 한데요 16억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요 질병은 그러니까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한 제가 이거 자료 만들 때 하느라고 통계가 다 달라가지고 작은 통계는 10억 명, 많은 통계는 16억 5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특성은 개발도상국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 저도 이제 사업 기획하러 개발도상 많이 돌아다니는데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고위직들이거든요. 어거지로 해서 시골에 내려가긴 하지만 시골에 내려가서도 결국 마을의 리더들이에요. 근데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제가 사업 기획하러 갔을 때 만나기 되게 어려운 사람. 다 숨어 있어서 목소리도 전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낮은 데가 보니까 이런 질병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주를 받았다. 얘네들이 이 질병에 걸리면 분명히 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질병에 걸린 것 같아서 가난한 사람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 질병에 더 걸리기 쉬워서 이 질병에 걸렸는데 거기다 더 낙인이라고 하죠. 낙인데도 사회생활 많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 기획하러 이렇게 가도 굉장히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이스리 스피크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질병이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학원생 계획하고 항상 이런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외국인 서양 사람들이 자산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 바로 자극 있어서 이런 걸 가장한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논쟁을 하는데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고혈압, 당뇨암 전통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이런 개념에서 했던 질병들은 다 전염성 질환인데 최근에는 고혈압, 당뇨암 이런 질병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발생해요. 이게 되게 패러독스이고 아이러니가 어렸을 때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 비만과 고혈압,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게 항상 가설로만 제기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대규모 연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설들이 맞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니지 커서 오히려 비만이나 이런 비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계속 대를 이어서 그런 건강의 악순환, 불건강한 모습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좋은 직장을 얻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소득 국가에서도 힘을 쓰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대국민들이 많습니다. 영양불균형은 좀 더 얘기해 지금 우리는 이제 가난의 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양실조인데 영양실조도 여러 가지 유형이거든요. 왼쪽에 바리포지는 이제 키가 작은 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독한의 아이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급성은 너무 체중이 안 나가가지고 지금 급하게 이것이 조치하지 않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웨이스팅 소모치는 극성의 영양국자라고 하고 키가 작은 발육부질이 만성 영양국자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반대로 과체중에 대한 문제도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일단은 전 세계적인 규모는 체중이 지금 급격하게 안 나가는 이 나이대에 비해서 체중이 급격하게 안 나가는 아이들이 5천만 명 정도 있고요. 아시아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제대로 안 자라는 아이들이 1억 4천만 명 정도가 있고 절대값 기준으로는 남아시아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인도나 방글라데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시아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만 더 해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깨끗한 물, 그다음에 깨끗한 화장실 보시면 대략 4억 3,500만 명 정도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의 80억 명 중에 인구 중에. 그리고 노상대변이 6억 7천만 명인데 뭐냐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대변 소변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한 2, 3년 전만을 하더라도 거의 10억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월드뱅크랑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개선하는 거. 그래서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한 6억에서 9천 명 정도 되고 자기 집에 화장실이 없는 사람들 자기 집이라고 하면 꼭 그 실내가 아니라 하다못해 마당에조차도 화장실이 없는 사람들이 약 6억에서 7억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억에서 7억 명 중에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노상대변을 하거나 아니면 오래 걸어서 공중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옆집에 화장실이 있는 옆집에 부탁해가지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 시설, 우리 코로나 팬데믹 걸치면서 손 씻기의 중요성이 급격했는데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가구의 한 30% 정도가 집에 손 씻을 만한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화장실과 물 이런 게 없는 게 그 자체로도 굉장히 어려운 가난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계속 나오는 보고서에 의하면 물이 없으니까 세네갈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이상 걸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3시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성폭력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UNDP라는 유엔 기구가 있는데 조사를 해봤어요. 아프리카 1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집에 물이 없어서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 여성들이 한 40% 정도가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공급해주는 게 깨끗한 건강을 유지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 특히 여성들이 안전한 존엄함을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녀본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물 끄는 역할은 여자의 역할이더라고요. 남자들은 나무에서 이렇게 놀고 있고 땔감을 가져가는 역할, 그다음에 물을 끄는 역할 항상 보통 여자예요. 그래서 왜 여자만 해야 되냐 물어보면 항상 돌아오는 남자는 밭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여성분도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자 특히 학교에 가야 될 아이들이 물 들어가야 되니까 학교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의 문제이고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학생들의 어떤 삶의 질 그런 문제들이고 또 쉽게 얘기해서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그 여성들의 어떤 노동력이라든가 창의력 이런 걸 잘 활용하면 그 사회가 개발이 되는 데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인구의 절반이 그렇게 이제 소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의 측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대기 오염, 특히 이제 실내 공기 오염으로 지구상에 8명 중 1명의 사망하는 원인이 사실 대기 오염인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나가보자면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 건강하지 못한 게 평생을 거쳐서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란스텟이라고 의학 저널 중에 가장 유명한 저널 중에 하나인데 계속 퍼블리시 되는 게 그런 가설들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2살 때 키가 많이 작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추적했더니 그 키가 정상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공부한 전체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건강 상태가 다른 경제적인 수준은 다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지 어렸을 때 키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 사실 하나로 평생에 걸쳐서 애들이 학업 기간을 제대로 못 마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가정 환경과 영양 기조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후변화 우리가 어디 가서 요새 기후변화 얘기 안 하면 거의 대화가 안 정도잖아요.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누가 맞고 있냐면 개발도상국 저소득국가의 농민들, 특히 벽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이제 왼쪽의 그래프는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패턴인데요. 그게 밀을 수확하거나 보리를 수확하거나 이러면 1년에 석 달 정도 온도가 딱 유지해야 되고 습도라든가 토양이
비가 심하게 내리지만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맞춰진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결과가 나타나는 게 이제 보시면 로인컴 컨트리가 맨 왼쪽이거든요.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의 사람들이 주로 의존하는 건 대부분이 농업이에요. 근데 뭐 홍콩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워낙 다른 사람이 많기 때문에 휴가나 있어도 뭐 좀 불편하긴 하지만 에어컨 쓰면 되고 마트에 가서 늘 항상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넘쳐나잖아. 근데 가난한 나라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죠. 국가 전체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오늘 먹어야 할 소득 자체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댕기, 말라리아, 콜레라 이런 열대병 질환들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제 그 전염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명의 감염자가 몇 명한테 전염시키냐를 보여주는 지수인데 예전에는 한 명이 뭐 두세 명 전파시키고 끝났는데 최근에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병을 전파시키는 매개체들이 살기가 너무 좋아집니다. 너무 습하고 막 이렇게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은 불편하지만 이 전파를 시키기에는 더 좋은 환경으로 되고 있어서 이 열대병으로 안 그래도 고통받고 있는데 점점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난한 나라 열대 국가의 사람들이 더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거에 대한 상당한 논쟁들이 있는데요. 어떤 논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ODA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 한 3, 4전에 오신 그 선교사님도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ODA 공적개발 원조의 정의는 선진국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유하는 징여, 그랜트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줄 테니 100만 불 줄 테니까 뭐 10년 후에 갚아 이게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양화성 차관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유상 원조예요. 갚긴 갚는데 우리가 그냥 그 대부업체에서 은행에서 해주는 것보다 훨씬 저리로 해주거나 조건을 낮춰주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그냥 징여해주는 그런 정도를 그런 유형을 양화성 차관, 유상 원조라고 합니다. 이 유상 원조와 무상 원조를 다 통틀어서 ODA라고 하고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합니다. 2023년 올해 기준으로는 약 4.7조 안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업별 정도 들어서 엄청나게 투자하기로 지금 그 선언을 해서 6조에서 8조 정도 가는 총액이 늘어나서 약 현재 기준으로 거의 50%가 갑자기 진행이 된 것으로 좀 확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2024년 기준으로는 6.8조 정도 늘어납니다. 보시면 그 OECD 다크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 클럽이에요. OECD가 선진국 클럽이잖아요. 좀 먹고 살만한 고소득 국가의 클럽인데 우리나라가 OECD 다크가 이제 개발원주위원회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의 멤버로 들었는데 아직 국제사회가 약속한 거는 진짜 안 보여요. 이게 GNI, 국가 전체 GNI의 0.7%는 이렇게 쓰자, ODA 쓰자는 약속을 했는데 북유럽에 있는 뭐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은 이미 넘어서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GNI 기준 대비해서는 거의 꼴찌예요. 사실 아주 낮지만 그러나 총액 대비 우리나라보다 이제 국가 전체 그 세수가 작은 나라가 많다 보니까 총액 대비로는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있고 지금 만약에 이세돌 정부가 약속한 대로 내년에 그렇게 되면 거의 상위 한 7, 8로 이제 올라가는 기현상을 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91년 안팎으로까지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더 이상 안 받겠다, 우리가 자립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는 무려 선진국 클럽에 가입해서 공연해주는 공연국 클럽에까지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순하게 공연국 클럽에 가입한 것만이 아니라 세계 7, 8위를 좀 넘볼 정도로 국제 공연기관에서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ODA에 투입한 예산이 한 300조 정도 되거든요. 300조가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은 크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그렇게나 쏟아부었는데 왜 아프리카는 안 바뀌냐 항상 이런 질문을 하는데 초기에는 클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큰 개념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에 최근에 보내준 그 원조 금액을 두당 머리수로 계산해봤더니 1인당 아프리카 전체 평균 4.4입니다. 커피 한 잔 값이 가고 있다는 거죠, 평균. 근데 이 돈으로 이 사람들은 백신을 맞아야 되고 항생제도 맞아야 되고 영양제도 받아야 되고 보건소 가서 이제 산전산후 클리닉도 받아야 되고 그 수많은 거를 이 사업으로 관리할 수 있냐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저소득국으로 활동해도 조금 증가하긴 하지만 여전히 5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을 받은 나라가 시에라리온인데 시에라리온조차도 10불 미만을 받았습니다. 1인당 1년에 한 사람에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돈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이런 그 국제사회 원조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선은 이 오늘의 주제가 빈곤퇴치를 위한 저의 사명, 우리의 사명인데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각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선은 크리스천의 시각이 아닌 세상적인 시각에서 가장 많은 호소력을 얻고 있는 사람의 주장인데 노벨상 수상자의 아멜타이어스의 주장입니다. 이제 빈곤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자유와 영향을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드는 사례, 유명해진 사례가 이제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데 그거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그만둘 수 있는 자유와 영향이 있다. 먹을 게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나라의 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비슷하게 금식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선택의 여전히 역량의 자유가 없다. 역량도 없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빈곤을 퇴치하는 것은 자유를 확대시키고 역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성경의 해석, 성경과 연결시켜서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땅에 묻어놓잖아요. 왜 이거를 제대로 쓰지 않고 묻어놨나 해서 혼내시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적용해보면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땅에 본인이 일하기 싫어서 묻어놓는 게 아니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 한 달란트를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유를 다 박탈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그러니까 그냥 기하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오늘 당장 먹을 거 누가 주지 않으면 죽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기여한다? 누군가 이 비전에 대해서 막 전파하고 전도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는 썩고 마는 거예요. 그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로 그 아이는 죽음에 맞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달란트를 못 쓴 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못 쓰게끔 만드는 이제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가지고 우리의 어떤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다시 오신다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을 못한 게 아니라 한 달란트를 쓰지 못하게 만든 주변의 사람들을 꾸짖지 않을까. 저는 다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왜 우리가 가난한 문제를 도와줘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길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다른 시각들도 많이 있어요.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에 왜 HIV에 그렇게 수십조를 투자했냐. 물론 그것조차도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이 있지만 일부 어떤 시각이 있냐면 테러군자들이 왜 생겨나냐 지금 그치만 가난이 됐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테러다. 어차피 내가 이렇게 죽으면 다 때려 부수고 죽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빈곤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빈곤을 해결하는 게 결국 우리의 안전,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저의 구체적인 전공은 전염성 질환인데 전염성 질환을 위해서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순전히 가난한 나라의 사람을 돕기 위함이냐 우리가 막 수단에 마스크 뿌리고 소독약품을 막 하는데 그게 그런 인도주의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감염자가 우리나라에 나가시고 저 이상한 질병, 마법 바이러스,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으니 그 질병이 확산되지 않게 거기 시스템을 깔아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 퇴치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정립된 개념을 요거로 보통 소개를 하고요. 하지만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왜 빈곤 퇴치랑 나랑 연상관이 했을 때 우리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측면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만 설명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세속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분들이긴 한데요. 맨 왼쪽에 젠크리스 박사라고 하는 MPG 2000년에 MPG라는 그런 캠페인을 출범시킨 장본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담비상 오요나 이런 경제학자들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 국제개발 원조가 아무리 이런 반복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빈곤 퇴치 못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비판적인 학자들조차도 이걸 할 필요 없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거지 돈
뭐하러 거기다 돈 쓰냐 이런 주장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이제 인도계 미국인과 프랑스계 미국인은 2018년쯤에 노벨 물리학상 탔는데 개발 협력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많은 논쟁들을 좀 잘 타협 중간 지점을 잘 찾아가지고 원조를 하자마자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고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론을 잘 만들어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프리 삭스 고전적으로 개발 원조를 계속 주장해온 이 사람은 왜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업 개발, 기초 도관 개발, 교육 개발 이런 지금 MDG, SDG에서 쭉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 그림을 블루프린트를 그린 사람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부당 70%는 줘야 된다. 지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MDG 시점엔 부당 70%를 강조했고 지금은 계속 퍼블릭 그 저널에 이 70%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이제 사회에서는 빅푸시 이론이라고 해요. 그냥 지금 가난한 나라가 줘서다. 돈을 더 많이 주면 효과를 확 나타날 만큼 왕창 주면 효과가 가난을 탈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고 요 세 학자들은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원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람들을 더 의존하게 만들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부패한 문제, 그다음에 그 나라의 가버넌스 엉망이고 리더십 엉망이고 정부의 체계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퍼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계속해서 원조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 그 다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조금 비슷하게 교집합으로 주장하는 것은 민간 투자예요. 민간 투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세수를 확보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는 게 가난한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강의에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런 내용을 가져왔냐면 우리가 사실 왜 세상을 바꿔야 되나 구체적으로 세상에 뭘 바꿀 것인지 논의할 때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사실 열띠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를 바꾸려고 했을 때 우리가 아예 백지 상태에 도와주셔서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사실 이 마이너 체인지 더 월드를 레토릭으로 우리 한국에 진짜 이런 멋있는 모토 있어라는 레토릭으로만 가져간 게 아니라면 그 단계를 가야 돼. 이제 진입할 때가 되어 있지 않나 싶고 항상 예를 들면 또 다른 거 하나 되거든요. 가나에 있을 때 막골라 시장 유행인 제 주변 사람들 많이 있긴 했는데 막골라 시장에 막 유럽의 명품 브랜드 막 500원, 1000원에 살 수 있어요. 그 시장에 가면 아주 유명 브랜드.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제가 기증한 그 옷들 있잖아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기증한 옷들이 그 옷들, 양질의 옷들이 흘러 어디로 가는 그런 나라로 시장을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의 아주 값싸게 그 양질의 옷을 사용하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가나의 아크라 시내에만 1000개 정도 되는 의류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 의류 공장에서 만드는 옷은 비싸요. 그리고 그런 명품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그 자체 브랜드를 입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좋은 의도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기증한 옷들이 흘러 거기까지 와서 사람들이 마클라 시장 가서 뭐 500원, 1000원이면은 나 뭐 엄청 유명한 옷 살 수 있는데 뭐 하나 이런 생각해서 점점 로컬 옷을 안 입기 시작해서 970개가 문을 닫았어요. 이 통계는 이제 신문의 칼럼에 어떤 비판적 현지 기수가 쓴 거여서 저도 명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30개만 나온 거죠. 그리고 그 공장에 고용된 사람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됐었대요. 근데 다 망해서 거의 산업 자체, 의류 산업 자체가 망한 거죠. 가나가 그나마 좀 자랑하시는 게 의류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어떤 건지는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알지 않으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커다란 강론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서 시행착오가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고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한 상태까지 들어가야만이 우리의 의도가 끝까지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빨리 지나서 몇 개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원조가 실패하냐? 이 세 가지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데올로기와 무지와 타성. 무지는 우리가 로컬의 컨텍스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콜라 우리가 주는 옷이 그렇게 흘러들어가서 그 지역의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나는 지금 선한 의도로 했기 때문에 끝까지 선한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누구지 타성도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가지고 그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이걸 해보던 대로 먼저를 하다 보니까 타성의 적인 사업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데올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하도 혈물 지원 이런 게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는 인파워먼트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막 훈련 넣고 그 역량 강화 넣고 되게 많이 넣는데 근데 그런 결과들이 엉뚱한 결과를 많이 낳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HIV 사업 제가 다녀본 나라 웬만한 나라 한 나라가 HIV 사업권으로 받는 돈이 보통 몇 천억에서 몇 조를 넘어서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냐? 하도 요새는 현물 지원받으면 유전성을 심화시키니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역량 강화를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라에 되게 좋은 호텔 5성급 호텔에서 워크숍을 계속 열고 거기에 이제 고위직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 회의 때 참석해서 집에 갈 때는 500불, 1000불 이렇게 받아 그런 돈으로 엄청나게 써요. 그게 뭐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지만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로컬의 주민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뭐라도 주기라도 했는데 하도 언젠가부터 그렇게 주변 의존성을 심화시킨다고 안 주고 역량 강화라고 막 공부해서 하는데 그건 자기랑 관계없는 일이 벌어지고 사실 그렇게 엄청난 돈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원조를 책상에 앉아서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지금까지도 많은 나라들이 아직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 세 가지를 객관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모아서 이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은 계기 중에 하나는 어떤 사업이 효과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은지를 예전에는 그 우리가 랩 실험실이라 그러면 뭐 화학 실험 이런 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원조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니제르랑 이런 나라에서 사회 실험을 한 거예요. 80년대부터 구충제를 줬더니 여자 여학생들이 학교에 더 가게 되나? 여자아이들 학교에 더 가게 되나? 아니면 물을 지원해줬더니 진짜로 여학생들이 성폭력이 낮아질까? 이런 거를 실험을 한 거예요. 계속 수천 건의 실험을 해서 그걸 발표하고 만들면서 효과가 없으면 다시 사업을 보완하고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인류 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해서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주로 이론적인 내용이었고 그러면 ODA 사업들은 뭐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참여했던 상황만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몇 시까지? 12시 35분까지.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곧 내전이 발생해서 곧 종료될 거긴 하지만 제가 한국대 교수의 자리에서 있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까 이상한 사진 보지 말라고 했던 슬라이드 있죠. 거기 중에서 가장 감염자가 많은 질병이 듀얼증이에요. 한 2억 명 정도 감염되어 있다고 보고 이 질병은 프라치칸텔이라는 약만 주면 치료가 돼요. 1년에 한 번 이 약만 먹으면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약은 이 2억 2천만 명 감염자 중에 상당 부분은 아이들이거든요. 학령기 악동이라고 해서 18세 미만 아이들이 주로 감염자인데 머크사라고 하는 제약회사 네덜란드 독일 그 회사가 이 프라치칸텔을 공짜로 주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오래전에. 그리고 실제 필요한 만큼보다 이상의 약을 생성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감염자 중에 절반도 못 받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령기 아동들의 50%도 이 약을 못 받아서 어떻게 해서 50% 달성하시냐 해서 지금 50%를 좀 넘어선 나라가 많고 가장 최근에 목표는 75%, 100%도 아니고 15%. 근데 왜 공짜약인데도 돈 100원도 안 받거든요. 공짜약으로 주는데도 못 받아요. 절반 이상. 이런 거 있습니다. 왜 못 받냐면 이 머크사는 약만 줘요. 약을 네덜란드에 있는 창구에 보관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각 나라별로 운송하는 역할은 WHO 유엔기구가 하거든요. 근데 WHO 운송을 해서 그 나라에 주는 것까지 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 보건부가 이제 진짜 시골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은 정말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차도 있어야 되고 유류비도 있어야 되고 이걸 약을 나눠주는 인력도 있어요. 그런 돈이 없다 보니까 공짜 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협력 분야의 빈번테스라는 게
제가 아까 노벨상 학자들 얘기했지만 사실 노벨상 학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지를 다수의 관계자들이 고민을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이 로컬의 컨텍스트를 잘 알면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 않고라도 이 아이들에게 약을 인파할 수 있는 돈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백신 캠페인 같은 경우는 유니세프가 많이 해요. 백신 캠페인 하거나 아웃리치 유니세프가 할 때 그 루트를 타가지고 이 약을 주는 걸 활용한다니까. 그래서 개발협력에서 최근에 가장 큰 그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는 이노베이션이거든요. 산업계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이 이노베이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한도 내 리소스 한도 내에서 어떻게 좀 더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잘 사업가스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단 주요 투자 사업을 좀 더 얘기하자면 그 수단은 여기 위치해 있고요. 북아프리카에 있긴 하지만 본인들은 본인의 소속을 아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석사나 아프리카 아랍을 WHO 국가 구조상으로 중동 아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일부의 모습인데요. 거의 90%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무슬림으로서 어떻게 이제 이 사역을 하는 게 어떻게 선교에 연결되냐 이런 부분들을 너무 거대한 생각하긴 하도록 합니다. 일하다가 다 사라져요, 값이. 왜 사라지냐면 어디 가냐 항상 찾아보면 얘네들 가서 기도하고 이것도 이제 그날도 실험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한참 찾아내는데 나오면 기도하고 그리고 아까 질병에 걸리면 이런 복수가 차오르는 질환이거나 또 소변에 혈류가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보려면 학교에 가서 대변 소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왜 이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대변 소변을 받는 모습이고 전 수단이 지금 한 4천만 명이 최근에 4천만 명 인구가 넘어섰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인데 거기 다 수단 전역에서 한 1,770개 정도의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한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5개 학교 정도가 부모님들이 반대했어요. 자기 딸의 너네 왜 왔냐, 대소변 보여주기 싫다. 우리 딸의 대소변 왜 니네한테 줘야 되냐고 반대해가지고 5개 못했고, 근데 뭐 압도적인 다수는 다 협조했고요. 또 일부 마을에서는 개발협력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겪는 거라서 이제는 세울 것이 없긴 한데 만약에 새로 이제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저희가 약을 나눌 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일부 지역에서 니네 이 약 우리한테 왜 주는지 알 것 같다. 이 약 먹으면은 우리 딸 아기를 못 낳아서 출산 못하게 해가지고 미국 정부랑 니네가 우리 무슬림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다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발협력 사업을 할 때 좀 그런 오해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 가서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대소활동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도 보고 이분들이 받아온 대소활동을 이제 검사하고 검사에 들어가면 저희가 영양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병을 전파시키는 애들이 달팽이거든요. 그래서 그 달팽이가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왜 이 질병이 걸리냐면 달팽이의 충이 감염되고 아이들이 집에 물이 없다 보니까 물들어 저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집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저기에 가서 일을 봐요. 저기 잘 안 나왔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 똥이 막 빠득해요. 그리고 왜 집 근처에서 일하는지 왜 여기 가서 보냐면 분들이 저기다 놓으면 이제 개울이라서 사라져. 그래서 되게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 똥의 기충이 남아있어서 그 똥에서 대소변에서 나와서 달팽이가 서식되고 그게 구성상식을 해서 간식하고 다시 사람이 저기에 물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빨래하러 가거나 갔을 때 다시 살짝 기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벌어져서 달팽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원래는 일본이나 이집트에도 이런 질병이 많아서 거기는 워낙 돈이 좀 있어서 다 사. 농약을 쳐가지고 살패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저기에 다 만개수로를 시멘트를 재정비 해버려서 성공 사례 중에 하나로 그거로 나오는데 수단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생각했던 게 달팽이가 물 유속이 빠른 데는 못 살아요. 그리고 물이 조금 깨끗한 데는 못 살아서 저기 주민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장화실도 들어가서 구덩이를 좀 더 파라버리면 유속이 좀 빨라져가지고 탁도가 낮아져서 달팽이 개체수가 줄어들 것이 아니라고 해요.
열심히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중국과 논의하는 도중에 지금 내전에 4월에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사업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로컬 분들이 다 무슬림이긴 하지만 그 제 개인적인 경험상 예전에 가나라는 나라에서 제가 TN에 있었는데 거기는 절대 가서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사실 무슬림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사실 많이 오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슬림이 성신람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이랬던 나라 중에 가장 괜찮았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막 전도를 하거나 이러지 못하지만 워낙 이분들이랑 친해져서 이야기하다가 성경 얘기도 많이 하고 이분들도 코란 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한물 없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왜 무슬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전도를 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전도의 여러 가지 단계에 있어서 전도지를 줘서 개정시키는 단계가 어딘가 나오겠지만 그 전에 기독교에 대한 이분들이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도 거기까지 가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민주공화국 케냐에서 지금 이미 완료했거나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노베이션의 연속인데요. 화장실 지금 현재 가구별 화장실 연 가구가 조금 많게 잡아가지고 20억 명이라고 보거든요. 그 20억 명에게 예전에는 화장실을 나눠주거나 지어줬어요. 근데 그렇게 나눠주거나 지어준 사업 중에 성공한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화장실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화장실을 짓게 하는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그 일환으로 이 화장실을 저희가 지어주는 게 아니고 화장실을 질 수 있도록 물품조차도 안 줬어요. 그냥 화장실이 왜 필요한지만 계속 집단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해서 스스로 알아서 뭐 시장에 가서 물품을 사든 아니면 산에 가서 나무를 떼든 알아서 짓도록 해서 되게 많은 주민들이 잘 따라와서 이런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화장실을 지어준 이유는 아까 얘기한 그 여성의 그 존엄과도 연결되어 있긴 하고 건강에 문제가 돼 있어서 아까 50만 명 안팎의 어린 아이들이 설사로 사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 화장실이 설사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추적 관찰을 하려고 저희가 달력을 만들어서 설사에 대한 정의를 잘 설명해주고 그날 WHO 정의상 설사가 하루 3번 이상 물동을 싸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동을 싸는지 안 싸는지 체크해서 진짜 설사 개선에 설사 예방에 도움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에티오피아에서는 설사 예방에 효과가 통계적으로 그런 게 좀 밝혀졌고요. 대신에 케냐와 민주공화국에서는 전혀 설사 예방에 도움이 안 된 것 같았어요. 아이러니가 이제 요 케냐 같은 경우는 퍼블리시가 됐어요. 아니 이티오피아 효과가 있고. 근데 이제 케냐 같은 경우는 유니세프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유엔기구잖아요. 유엔기구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항상 사업 제안 썼을 때는 화장실을 하면 건강에 개선되고 영양실도 개선되고 설사 개선되고 그냥 거의 복붙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이게 딱 반대 결과가 나와서 되게 주저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이든 다 공유를